네, 8월 4일 화요일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 방송 말미에 이 경기도 가평 펜션 사고 속보를 전하면서 부디 무사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바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이번 집중호우 12명의 사망자, 14명의 실종자 그리고 7명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집중호우 위기경보 수준이 최상위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라갔는데요. 이 기상청의 슈퍼컴퓨터로도 쉽게 예측하기 힘든 이 게릴라성 폭우가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잠깐 비가 멈췄다고 해서 마음을 놓으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선 또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소식부터 소개 올리죠. 먼저 중부지방 하늘 또 뚫린다. 물폭탄 예고. 다음은 수도권 13만 호 주택 공급 발표. 마지막 대북전단 금지법은 김여정법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어제 방송 시청률과 함께 3.10 중계석 시작하죠. 예, 오늘 제 옆자리엔 이종훈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폭우 역대 최장 장마될까 합니다. 자, 지금 가평을 비롯해서요, 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계속 또 폭우가 내린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산사태 또 저지대 침수 이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이 중부지방의 이 나흘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집중폭우로 그렇죠. 인명 피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잇따르고 있는데 산사태로 인한 피해 유독 심하죠. 맞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10명이 산사태로 인한 사고예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 말씀드렸던 이 가평 펜션 사고 3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당시 목격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잠깐 얘기 듣고 가시죠. 갑자기 무너졌다고 들었는데요. 네, 10시 저희가 10시 반에 그 펜션 전기가 나가서 사장님이랑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사장님이랑 전화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끊겨가지고 보니까 저렇게 무너져 있어요. 사장님 여기가 전기가 다 나가가 전기도 나가고 물도 다 끊기고 이래서 좀 한번 와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 사장님께서 이제 그 한전에 그 한국전력공사에다가 전화를 하셨다고 좀 기다리시면 된다고 해서 예. 그럼 알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그 비명 소리 하고 하면서 전화 끊겼어요. 갑자기 끊겼어요. 그렇군요. 자, 이 영상인데요. 이게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네. 그런데 보십시오.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토사가 그렇죠.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피할 틈도 없습니다. 네. 갑자기. 당시 이 펜션에 있던 사람들, 자 그러면은 전부 확인이 된 건가요? 일단 어제 펜션을 덮친 산사태로 인해서 그 펜션을 관리하는 주인 일가족 3명이 숨졌고요. 안에 이제 베트남 출신 직원 1명이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이 있어서 구조대와 경찰이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외출한 것으로 확인이 베트남 됐고요. 직원. 네. 예. 그리고 지금 무사한 것으로 조금 전에 확인됐다고 합니다. 자, 수색 상황에서는 어떻게 다 이렇게 인원이 확인이 된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베트남인 그 직원이 이제 과연 지금 생존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매몰돼 있느냐, 이것이 이제 관심사였는데 지금 다행히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고 무사하다고 하니까요. 불행 중 다행입니다. 자, 일단 이 가평뿐 아니고요. 다른 지역의 산사태 피해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산사태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을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관련 실험을 했다는데요. 잠깐 그 장면도 보시죠. 자, 기울기 35도 급경사지에 시간당 50mm의 비를 뿌리고 있는 지금 실험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12시간이 지나자 보십시오. 저렇게 정말 무서운 장면이에요. 흙더미가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비를 많이 맞으면 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해지고 완전히 붕괴되는 건데 사실 기울기 35도 급경사지에서 저렇게 집안이 일시에 무너진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자, 한편 이 경기도에서도요, 이 폭우가 지금 뭐 이렇게 가평 이런 북부 쪽에서 지금 또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천 같은 경우, 경기도 네. 이천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일부가 저렇게 또 무너졌다고 하는데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지금 뿌리채로 뽑힐 정도로 마을 전체가 초토화됐어요. 예. 그리고 흙탕물이 지금 내려왔는데 성인 남성 허리 높이까지 온다 그러거든요. 성인 남성 허리 높이까지 흙탕물이 오고 나무가 뿌리채로 뽑혔기 때문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창고 10여 곳이 완파됐죠. 견딜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예. 당연히 견딜 수가 없겠죠. 게다가 마을 초입에 정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정자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 뭐 차량이 완전히 종이장처럼 저렇게 구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마을에 50여 가구가 있는데 음. 아래쪽에 있는 30여 가구가 이런 피해를 봤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자, 이 저수지가 저렇게 무너지면서 피해를 겪은 주민들 인터뷰도 준비해봤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7시 반쯤 그 저수지 뚝이 붕괴가 돼가지고 이제 벼랑간 이제 물이 그냥 차 넘쳐 나온 거지. 물이 서서 막 내려올 정도로 다 내려온 거죠. 어느 예.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몸으로 신체로 치면 어디까지 올라? 실제로 치면 한 뭐 이 도로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거죠. 도로에서 여기 마을을 완전히 휩쓸고 한 거예요. 완전히 휩쓸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그대로. 어제는 물이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왔어요? 얼추 다 찼어요 거기도. 그래서 지금 계속 쏟아지니까 지금 범람이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래시지 말고 올라가서 확인들 해보시라 이거지. 네. 예. 어느 마을 사시는 누구신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이 이 마을에 예, 살아요. 저렇게 지금 뭐 주민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올라가서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저희 취재 기자가 일단 뭐 최대한 안전한 상황을 유지하면서 직접 저 저수지를 확인하러 가봤는데 보십시오. 저희 거의 뭐 칼로 잘라낸 그렇죠. 것처럼 저수지 뚝이 확 저렇게. 저기가 뚝으로 막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저게 일거에 그냥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고 게다가 지금 그 지난 2일 오전 7시쯤에 밤새 내린 그 장맛비로 담수량의 한계치에 도달했던 산양 저수지가 범람과 동시에 지금 제방이 무너진 건데 저렇게 무너지면 뭐 당연히 순식간에 마을이 물 받아요. 잠길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예. 마을이 뭐 산양 1, 2 마을 같은 경우는 수몰됐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네요. 다행히 그래도 정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면서요. 예, 다행히 저수지 위쪽에 거주하던 주민이 저수지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이천시에 알리는 등 마을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나마 인명 다행이네요. 피해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재산 피해는 정말 막대합니다. 말입니다. 참 이 시내 곳곳에서도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도 함께 보시죠. 자, 저겁니다. 아유, 정말 도로가 그냥 다 잠겼어요. 예. 지금 이제 충남 천안 같은데요. 예. 지금 도로가 물에 아유, 잠겨 지금 경찰차가 네. 예, 물에 경찰차도 잠겼습니다. 물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이고 도로가 침수되고 하천이 범람하는 등 어제 하루 천안 지역에서만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가 무려 110여 건이라고요. 예. 100여 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저기가 천안천 주변에 있는 지하차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천안천과 지하차도 수면 높이가 비슷하죠. 똑같아요. 네. 지금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지금 지하차도와 천의 그 구분이 안 천안천의 돼요. 그 수면이 뭐 거의 같다라고 할 정도로 물이 잠겨 있는 모습인데 예. 성정 지하차도, 쌍용 지하차도, 신방동 하상도로 등의 이제 차량 통행이 다 통제가 된 상황. 저기 지금 보시면 싱크홀까지 발생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저게 역시 또 비가 많이 오면 집안이 약해지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푹푹 꺼지는 네. 거 아닙니까? 지금 침수되고 물에 가득 차 있고 게다가 집안이 약해지면서 싱크홀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예. 정말 인근 주민들이 지금 대피령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만 안전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서울 시내를 저희가 헬기로 찍은 영상도 준비를 했는데 그 장면도 잠깐 보시죠.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헬기로 촬영한 지금 서울 시내 자, 모습입니다. 지금 여의도 모습이네요. 예, 저 진짜 한강물이 그냥 흙탕물이에요. 제가 한강을 어제 나가봤어요. 직접 나가봤는데 아. 정말 새까만 흙탕물이 흐르고 예. 이거 범람하겠다는 느낌. 지금 노들섬 모습인데 노들섬이 저렇게 원래 작은 섬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 노들섬의 둘레길이 완전히 물에 잠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보통 보시면 이 한강 고수부지 저쪽에 네. 산책길, 뭐 자전거길이 네, 네. 있는데 거기도 다 잠긴 다 거죠. 물에 잠겨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전례 없는 집중호우에 오늘 밤이 또 고비가 될 거라고 하는데 비가 얼마나 내린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5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이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서해 5도 쪽은 100mm에서 300mm, 많은 곳은 500mm 이상 온다 그러고요. 그리고 강원, 영동, 충청 남부, 경북 북부에서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온다고 합니다. 또 남부 내륙과 제주도는 5에서 40mm 등입니다. 하지만 제4호 태풍인 하구핏이 지금 북상함에 따라서 강한 강수가 집중되는 지역과 예상 강수량이 바뀌는 지역. 그러니까 예. 좀 더 많은 비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안전에 모쪼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가급적이면 외부 외출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홍수 피해 관련 내용은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현장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식인데요. 관전 포인트 보시죠. 23번째 부동산 대책 진짜 마지막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이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했습니다. 벌써 들으신 것처럼 23번째 대책인데 오늘의 두 번째 현장 정부 서울청사로 가보시죠. 오늘 발표한 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서울 권역에 26만 원 플러스 알파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공급 그리고 대책.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태릉 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하겠다. 또 이와 함께 남아있는 13만 호 플러스 알파는 일반 분양,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장단기 분양을 하겠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공급 대책. 그동안 이런 공급 대책이 부동산 관련 대책에 빠져 있어서 맹탕이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이 23번째 이게 진짜 마지막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이 돼야죠. 지금 부동산 문제로 해서 전 국민이 지금 그 노심초사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대책의 이제 핵심 같은 경우에 노후화로 재건축이 요구되는 조합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시켜주겠다,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그리고 층수 제한을 완화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공공 분양과 공공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건데 이 앞서 710 그 대책에 이어서 이번에 또 공급 대책이 발표된 만큼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공급 대책이 빠져서 그동안 맹탕이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서 좀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제외, 초과이익 환수 예외 이런 당근이 없어서 조합이 꿈쩍도 안 할 것이다 이런 또 비판론도 있는데 자 지금 이 시각에 이 국회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 장면인데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세법 개정안 이런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이미 지금 조금 전에 다 통과가 됐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법안 그리고 부동산 법안 11개, 그리고 공수처 후속법 3개 등 총 17개 법안이 표결에 들어갈 전망인데 통합당은 표결 거부에 지금 나서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일부 종부세 최대 6%로 올리는 이런 부동산 3법은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통합당은 표결에 불참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통합당 같은 경우는 수적 열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 주도로 가결시키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그 지점인데 막을 수단은 뾰족하게 없고 대신 국민들한테 알리겠다. 그래서 나왔던 게 지난주 본회의 5분 연설로 화제를 모았던 그 윤희숙 의원이지 않습니까? 오늘 또 나오진 않겠죠? 윤희숙 의원이 나오진 않고 오늘 일단 5분 발언, 미래통합당에서 5분 자유 발언 신청을 한 의원들의 이름을 보면 전주의 의원, 이명수 의원, 김성규 의원인데 일단 이 윤희숙 의원이 기재위 반대 토론에 나서는 것이 논의가 됐어요. 근데 이제 같은 내용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취소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감염병 예방 일부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는 장면인데요. 자, 그런데 일단 윤희숙 의원이 또 등판을 하진 않는다. 등판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데 요 며칠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였던 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대신 월세로 이제 바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전세 종말론이었죠, 이른바. 자, 이게 어제 국토위에서도요, 또 뜨거웠습니다. 잠깐 그 장면 보시죠. 그 전세를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 그 이자를 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그게 임대료겠죠. 그러면 전월세 전환 시에 적절한 이 비율만 적용해서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는 제도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 현재 시중금리가 낮아서 이 전세 보증금 마련할 때 내야 하는 이자가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훨씬 낮다. 그게 팩트다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또 전세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아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때문에 이게 당내에서조차 방금 소 의원 얘기한 것 같은 저런 주장이 당내에서조차 좀 지적을 받더라고요. 일단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국민의 감정선에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발언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면서 애둘러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전세가 종말될 것이다. 전세는 지나간 추억이 될 것이다라는 말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했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 급격하게 월세 시대로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게 지금의 민주당 인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월세 예찬을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좀 당혹스럽고 또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국민의 감정을 생각하는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지금 점점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부동산 현장에서는 현재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또 평가를 하고 있을지 잠깐 그 장면도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그 주택 정책의 성적을 매긴다면 역대 정부 중에 한 뭐 상중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상 이상은 된다 생각을 합니다. 중상 정도. 네. 예,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시네요. 그러면 최근 어려운 시기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세 정부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등 정도? 그 셋 비교하면 그래도 지금 정부가 제일 낫다고 제일 낫다. 생각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앞에 그 정부는 좀 힘든 쉬운 짧게 시기였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짧게. 무슨 근거인가요, 그게? 2008년은 서프라임 모기지 시기고요. 2012년은 세계 금융위기 예, 시기입니다. 맞이하시는 객관적인 성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사장님 이렇게 이상한 성적표를 주시나요? 자, 보신 것처럼 이 LH 사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낫다.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고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LH 사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집이 안 팔려서 오히려 그 하우스포가 문제였거든요. 하우스포가 논란이 될 정도였고 집값이 자꾸 계속해서 하강하고 떨어지는 게 큰 문제였다면 지금은 집값이 폭등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좀 시기적으로 상황이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상승 국면도 있고 하강 국면이 있고 여건이 다르다. 그래서 저렇게 좀 평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평가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또 본인은 또 중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지금 반발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든 이 LH 사장을 임명한 사람은 지금 정부일 거 아니에요. 저럴 수밖에 없죠. 예, 사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저기서 중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답은 정해져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는 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경질론까지 나왔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법사위 분위기 어제는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임대차 3법도 법무부 소관이고 지금 올라온 부동산 3법도 사실은 기재부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마치 전부 다 책임을 지는 듯한 저는 뭐 제가 함께 참 국회에서 정치를 한 동료 우리 선배님이신데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값에 대해서 이게 나오면은요 맨날 국토부 장관만 야단 맞고 그것도 목이 잘리기도 하고. 자, 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의원들 김현미 장관에게 억울했겠다 위로하는 분위기인데 글쎄요, 그러면은 진짜 부동산 정책의 결정권자는 따로 있다 뭐 이런 차원인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세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금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그러면 기재부가 더 큰 파워를 갖고 있거든요. 국토부가 이제 의견 지시는 할 수 있지만 기재부가 또 반대로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반대 입장을 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세금을 통해서 억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좀 억울하겠다. 이렇게 박홍기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김치혜 의원 같은 경우는 왜 맨날 국토부 장관만 야단 맞아야 되고 목이 잘려야 되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총리가 좀 뜨끔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난 7월 14일에 이 김현미 장관이 서울의 주택 공급 충분하다. 불과 한 달도 채 안 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23만 호 공급 대책을 또 내놓은 겁니다.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김현미 장관은 그
데이터를 제시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서울 집값이 지탄을 얼마 받았죠. 올랐냐 그랬는데 11% 올랐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11% 오른 집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자, 일단 오늘 뉴스룸에 말이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출연을 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자, 다음 현장. 이름 석자에 국회가 발칵. 예, 관전 포인트부터 보시죠. 김여정 하명법 대 안전 위협입니다. 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 또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일단 국회로 가보시죠. 예, 국회의사당 모습 보입니다. 자주 옵니다, 저희가. 예, 어제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가 저렇게 열렸는데 말이죠. 예. 저도 예전에 외통위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그러셨군요. 낯설지 않네요. 네. 자, 일단 남북 교류 관련법 이런 게 심의가 됐었는데 자, 태영호 의원 저 눈빛 좀 여러 번 보십시오. 나왔어요. 예. 굉장히 진지하죠. 야, 진짜 눈썹도 되게 진해가지고 더 강렬해 보이는데. 이 본인이 미통당에서 외통위의 에이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네. 자, 아무튼 그러면 뭐라고 태영호 의원 얘기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이 대북전단 살포 이 금지 문제가 오늘 첫날 우리 지금 법안 상정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급한 문제입니까? 아니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라고 하면 그 다음 4월 정기회의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을 만듭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서울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김여정이가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빨리 고속도로 이걸 만듭니까? 저는 이게 대단히 이건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태영 의원님, 예. 제가 이 법안은 제가 발의한 법안일 뿐만 아니라 그 동료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제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걸 해야지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되겠어요. 제 발언을 좀 끝내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신 것처럼 김여정이가 시키니까 바로 하면서 데시벨을 확 높이니까 송영길 위원장이 졸지에 김여정 부장의 심부름꾼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송영길 위원장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어요. 열받죠, 속된 말로. 예. 속된 말로 열이 확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또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아니 위원장이 원래 중립 입장에서 사회를 봐야지 뭐 누굴 지적하고 그러냐 그런 건 곤란하다. 중립을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송영길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발의한 법인데 중립을 지키라니 이게 아주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해철 본인이 이해 당사자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를 가르쳐서 김여정이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야 기본 상식을 좀 지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초선이고 또 아직까지 한국의 국회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좀 어떻게 보면 그 상임위를 진행하는 방식, 또 청문회 때 질문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아직은 미숙해요. 예, 아직 뭐 네. 경험이 경험이 쌓이겠죠. 좀 더 쌓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태 의원이 김여정 부부장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잖아요. 지난 6월에 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 네. 그것 때문 아닙니까? 기억하죠. 삐라를 살포하는 망동을 강행했다. 아주 그냥 원색적인 비난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라고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앞서 이 송영길 위원장이 대북전단 금지법 대표 발의를 했다고 했는데 송 위원장도 할 말이 참 많은 표정이었습니다. 잠깐 얘기 들어보시죠. 이 북한의 요구에 따라 협박하니까 무서워서 대북 전단 배포 금지법을 만드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도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북이 우리 영토나 우리 국민의 상대로 도발을 하거나 어떤 무력적인 침공을 한다면 온 국민이 여야를 초월해서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겁니다. 저부터 총을 두고 나가 싸울 것입니다. 북한이 무력 침공을 하면 나부터 무장을 하고 나가 싸울 것이다. 총을 들 것이다. 예. 근데 훈련은 받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송영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소집 면제거든요. 군대를 안 가. 예, 군대를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수영 때문에 그때 이제 연대 총학생회장으로 수감됐었어. 그렇군요. 군대를 안 갔거든요. 뭐 총 쏘는 건 배우셔야 되겠네요. 총 쏘는 거 배우시고 예, 들고 예, 나가 예, 싸우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 현장에 외통위 현장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나와 있었단 말이죠. 예. 네, 지금 통일부 장관이 지금 답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인영 장관도 사실 좀 반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장관이 된 이후에 이제 통일부는 북한 정권의 대행업체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좀
야당 의원들과 이제 설전을 설전을 벌이는 그런 벌였다. 모습이었는데 태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자꾸 이제 그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법안 그리고 통일부의 행태 이런 것들이 북한 정권의 대행업체 신부름권 아니냐, 김여정의 신부름권 아니냐 이렇게 강조하니까 그런 적 없다라고 이제 딱 잘라서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있는데. 이인영 장관 입장에서는 뭐 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그렇죠. 거겠죠. 그러니까 전단 살포 행위를 왜 김여정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막는 거 아니냐라는 게 태영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주장이고 네, 예. 이인영 의원과 이인영 그 장관과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접경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네. 법과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접경 지역 주민들 위협. 지금 당장 이 북한의 환강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무단 방류가 지금 3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북 합의 위반 사항인데 안타깝게도 통일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측에 아무런 지금 항의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2009년에 무단 방류를 했다가 우리 야영객 6명이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 여야 간의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바람에 어제 3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결국 이 법안 처리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태영호 의원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잠깐 보고 가시죠. 오늘 일단 성공했어. 성공했는데 난 오늘 이거 저 상임위원회 이거 시작하면서 야 이거 저 민주당이 이거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오늘 중으로 강행 통과시켜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이거 착 들어가면서 야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거 수가 적은데 그래서 진짜 흥분과 스트레스 쌓여서 발언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나보고 그래 아니 그 태 의원님이 좀 오해하신 것 같다. 우리 뭐 오늘 밀어붙일 생각 전혀 없었다. 충분히 토의해서 대체 토론 듣고 합리적으로 가르겠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현 시점에서는 일단 스톱 시킨 거 성공. 만세. 만세. 가자 식사 가자. 자, 만세. 나 오늘 한 건 했어. 민주당 막았어. 뭐 약간 그런 분위기네요. 해냈어. 이거죠. 이런 막으려고 들어갔는데 막았어. 해냈어. 내가 했어. 그런 건데 저렇게 이제 의원님이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해냈어. 뿌듯하다 그러면 오늘 회식이에요. 그렇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예전에 경험이 있으셔서. 그렇죠. 국회에서 다 이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핑계하에 회식을 자주 합니다만 저럴 때는 이제 의원이 이제 기분 좋게 쏘는 거죠. 의원님 심기경호가 되게 중요한 업무겠어요. 보좌진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 부분이 그렇죠. 좀 있습니다. 어느 직장 생활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태 의원이 저 이제 성공했어. 한 건 했어. 저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찬성하는 분도 그러겠죠. 있으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양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은 이 법안, 대북전단 금지 법안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이제 태 의원이 어떤 민주당 의원하고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놓고 진지한 토론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또 야당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하겠다. 앞으로 최대한 설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어떻게 보면 태영 의원이 이제 막았어라고 하지만 그냥 어제 하루 막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법안이 지금 안건조정위원회 회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 90일 동안 90일까지.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뭐 그 뒤엔 현재로서는 뭐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무튼 뭐 통합당으로서는 시간을 좀 번 셈이겠죠. 자, 세 번째 현장까지 지금 이제 전해드렸고요. 지금 오후 3시 39분을 막 지났습니다. 자,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 이영훈 교수, 2위 지금 김부겸 전 의원 이름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부터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사인데요. 김부겸 전 의원의 부인 이유미 씨가 SNS에 글 하나를 올렸죠. 지금 실시간 그 검색어 1, 2위가 천안 매제 이름이에요. 근데 김부겸 전 의원 지금 당대표 경선 출마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친일 논란이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영훈 교수와 김부겸 전 의원이 천안 매제 사이다. 그래서 이게 약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손이 그러다 보니까 김부겸 전 의원의 부인인 이유미 씨가
자신의 친정 오빠와 김 전 의원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글을 썼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민주당 뭐 출입 기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관계를 뭐 알고는 있었는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인척 관계 때문에 김부겸 전 의원이 경선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부인 이유미 씨가 글을 남긴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자기 친정 오빠 때문에 남편이 곤혹스러운 지경에 곤혹스럽다. 빠진 게 너무 안타깝다. 안타깝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사를 공개한 건데 또 이유미 씨 말에 의하면 원래 이용 교수 같은 경우는 강성 운동권이었다 그래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혹독한 고초를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과 함께 험난한 시절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친정 오빠 때문에 남편이 오해를 사는 게 좀 안타깝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영훈 교수가 전 교수가 서울대 네. 유명 운동권이었고 맞아요. 또 학자가 되고 나서도 좌파 좌파 경제학자로 이렇게 하다가 스승이었죠. 안병직 교수와 함께 또 사상적 전향을 했지 않습니까? 사상적 전향을 하면서 뉴라이트 쪽으로 갔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두 사람이 낙성대 경제연구소라고 아하. 여기가 이제 그 논란의 책 반일 종족주의를 집회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 모여 있는 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우현 씨를 비롯해서 다 모여 있는 곳인데, 어쨌든 지금 이용훈 전 교수 때문에 김부겸 전 의원이 좀 곤혹스러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실시간 검색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의원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나저나 오늘 저녁, 오늘 밤 탈 없이 모두가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